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오재혁입니다. 오늘은 의학 논문 올바르게 이해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개요는 첫 번째,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과연 논문이란 무엇일까? 다음에 논문의 방법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구란 과연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연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중앙대학교 교육이념,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시면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참이라는 말이 진리를 뜻하겠죠.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이념이나 목표에 진리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자체가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기가 나온 대학에 또는 일하고 계신 대학의 교육 이념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구자의 관점에서 연구는 왜 하는가? 이건 예전에도 연구 입문론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처음에는 대부분 누가 시켜서 하죠. 본인이 처음부터 스스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대가라고 하는 연구자분들도 처음에는 다 누가 시켜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논문이라는 거는 연구의 결과를 글로 요약한 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연구와 논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발전이 되면 논문을 쓰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다. 뭔가 이게 내 적성에 맞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좋아하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논문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고 나면 조금 더 좋은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좋은 연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결국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연구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돈, 연구비를 확보해서 투입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뭐 자본주의하고 비슷해서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수가 되고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진리를 밝히고 싶은 것이 연구의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환자를 보다가 이건 과연 왜 꼭 이래야 하는 걸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게 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연구를 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 좋은 연구 결과가 본인에게 또는 본인이 속한 대학에 또는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되지는 못했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또 스스로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의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내놓는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 또는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즉 인류의 건강, 그다음 건강을 회복해서 그거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즉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논문으로 쓰는 것이 아닐까,
연구자의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아마 연구자가 발전해 나가고 진보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논문은 이제 무엇일까? 연구의 결과물이 논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논문은 왜 읽을까? 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건 의료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에 누가 시켜서 읽습니다. 처음부터 그 막 영어로 조그마한 글씨로 막 써 있는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또는 화면에서 쳐다보면서 읽고 싶어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나서서 한 사람은. 누군가 시켜서 처음에는 이제 읽게 되죠. 그러다가 뭔가 과제가 생기거나 뭔가 발표를 해야 될 때 논문을 읽어야지 그 내용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준비 차원에서 논문을 읽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서 더 발전되면 환자를 진료하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이거에 관련된 최신 논문이 뭐가 있을까 찾아서 읽게 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대부분 전공이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되면은 경험이 쌓이면 이런 단계로 넘어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데 1990년대 이후로 근거 중심 의학의 시대가 되었고 모든 우리가 하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는 이 근거 중심으로 생성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환자한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진료를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는 근거 중심 의학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식과 근거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그거를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해서 그 진료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환자한테 진료를 하는 그 시점에 마음의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잘 알고 경험이 많고 지식도 많이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환자한테 시행을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환자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경험이 없고 잘 모르고 지식도 없는 그런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다면 평정심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비단 의학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요. 모든 스포츠도 그렇고 학문이 다 그렇지 않을까.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환자한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논문을 읽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읽는 단계도 발전을 해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선의 진료라는 목표를 위해서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한 공감과 평정심,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최선의 진료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논문의 방법론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모든 가이드라인 처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거의 수준이 엑스퍼트 오피니언이 예전엔 도제제도 수익으로 이런 식으로 다각을 배웠지만 이게 사실 근거 수준에서는 제일 낮은 수준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실제 케이스, Observational Study, Non-Randomized Control Trial, RCT, 제대로 시행된 RCT를 기반으로 한 메타어널리시스나 시스테마틱 리뷰가 최상단의 근거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근거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오늘은 Observational Study와 Controlled Study Trial에서 이제 사용되는 전약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가 차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와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 저널에 그 두 가지 연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준 내용이 있어서 첨부를 해봤습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일단 스터디를 디자인하는 시점에서 아웃컴이 매저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나 인터벤션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아웃컴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스터디를 디자인하는 시점에서 이미 아웃컴과 베이스라인 스테이트, 인터벤션이 다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수를 조작하거나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을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저널에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는 그런 변수들을 조작할 수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고 아웃컴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죠.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레코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의 시간과 노력이 덜 들여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맨 마지막 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전향적 연구에서 확인을 해볼 만한 어떤 하이포시시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하고 싶은 어떤 인자들을 찾고 싶은데 어떤 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전향적 연구를 할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 후향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어떤 팩터들이 실제로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의 아웃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인과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팩터들을 찾아서 가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후향적 연구, 사실 좋은 저널에 후향적 연구가 많이 안 실리니까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연구의 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디자인으로 적절한 가설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면 후향적 연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저널에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명확해요. 뭐냐? 결과가 아무리 좋아봤자 그거는 진리를 밝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가설을 만들어내는 수준이다. 결국은 후향적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결과는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정말 다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가진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실제 최근에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이제 연구재단에서 받아서 한 개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쭉 한번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에티컬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전향적 연구를 진행을 할 때 환자나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서를 받고 이제 환자를 연구 대상자로 인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은 의도하지 않게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전체 모수를 다 데이터를 얻어야 실제 현실에 가까운 데이터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연구 대상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 연구의 결과를 과연 우리가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 태생적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도.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연구자가 연구를 하다가 이 인롤할 연구 대상자가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 사람 내 연구 결과에 안 좋은 결과를 미칠 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빼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뺨으로 인해서 셀렉션 바이어스가 오히려 늘어나고 컴파운더로 작용할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100% 없다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연구자 본인밖에는 스스로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윤리적인 연구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통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의학 통계를 아무리 정확하게 잘 적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의학 연구의 자체적인 리미테이션이 바로 이 통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확률에 근거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검증한 가설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가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이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좋은 연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당연히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논리가 연구에도 실제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제 투자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노력,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연구인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투여돼서 좋은 결과를 맺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연구가 될 수도 있고 강력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리소스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 비해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좀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논문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통계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통계는 의학 연구 논문은 모두 이 통계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가설을 검증할 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 어떤 특정 약이 효과가 있다 또는 뭐 어떤 특정 시험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검증하고 싶은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어떤 시험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검증하는 게 방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검증을 하냐 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대립가설과 반대되는 귀무가설을 만든 다음 이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대립가설인 우리 가설을 검증하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약의 효과가 평균 10이라고 할 때 새로 개발된 약의 효과가 1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대립가설이라고 하면 그 반대되는 것을 이제 귀무가설로 놓고 이거를 기각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의학통계의 가설 검증 방법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H0가 true, 즉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이제 귀무가설 평균이 10이다라는 귀무가설이 있고 표준 편차가 4라고 놓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거 이제 예전에 질병관리청 교육 사이트에서 임상 연구 자료와 통계 분석이라는 강의에 포함되어 있던 그래프를 제가 캡처를 한 화면이고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이게 모집단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표본을 우리가 쭉 뽑아서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표본을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기각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귀무가설, 평균이 1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기각력을 우리는 정합니다. 이 기각력, 크리티컬 리전, 여기서 크리티컬 밸류가 있고 크리티컬 밸류를 넘어서는 이 삼각형이 들어가는 기각력의 면적,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유의수준 알파라고 잡는데요. 우리가 표본 평균을 뽑았더니 이 기각력의 표본 평균이 위치를 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 귀무가설이 평균이 1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평균이 10보다 크다라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가설 검증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의학통계 첫 번째 시간에 기본적으로 다 들었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제1종 오류, 타입 1 에러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 귀무가설이 우리가 대립가설이 사실인 걸 밝히고 싶은데 그러려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대립가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귀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려서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실제 우리가 새로 개발한 약이 10보다 효과가 크지 않은데 10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존재하냐면 이 기각력의 면적의 크기만큼 존재합니다. 왜냐? 실제로 우리는 표본 평균을 쟀는데 그 표본 평균이 우연하게 이 기각력에 속하는 표본 평균으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뽑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모집단의 평균값은 10보다 크지가 않은데 1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각력의 면적이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의 수준 알파 값이고요. 이 유의 수준 알파를 보통은 0.05, 즉 5%로 설정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5%만큼의 확률만큼 표본을 잘못 뽑으면 가설이 실제로 틀린데도 불구하고 가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5% 사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5%라는 거 여러분들 100%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가 진실인지 아닐지 결정을 하는데 5%만큼은 실제로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거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항암제의 효과를 이제 평가하는 연구를 했는데 그 항암제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이 될 가능성이 5%로 잡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수치겠죠. 이런 오류, 태생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2종 오류는 과연 뭐냐? 제2종 오류는 실제로는 대립가설이 사실이에요. 10보다 커요. 새로 개발한 약이 효과가 10보다 커요. 대립가설의 평균값이 여기에 이제 위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의 수준 알파에 딱 걸렸어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사실인데, 이거를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 해가지고, 왜냐하면 표본 평균을 뽑았더니 이 유의 수준 알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해당되는 평균값이 표본 평균값이 추출이 돼가지고,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지 못하고 채택을 해버려서 실제 사실을 검증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가 이 베타의 면적만큼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의 면적을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크기라고 놓고요.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할 때 이상적으로 하려면 실제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인정하게 될 오류의 크기인 알파 값과 실제로 사실인데 사실임을 밝히지 못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이 베타 값, 이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는 연구를 하면 아주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력이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인 대립가설을 사실이라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사실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립가설이 실제로 커요. 이렇게 유의 수준 알파에 이 대립가설에 지지하는 모집단의 평균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아래의 경우에 표본 평균이 추출될 경우에는 실제로 대립가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제2종 오류인 베타의 확률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베타의 면적을 1에서 뺀 만큼의 확률이 뭐냐 하면 결국 대립가설이 사실인 거를 밝혀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게 바로 1-베타이고 이 값을 검정력, statistical power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 1-베타 값을 80%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거 사실은 굉장히 낮은 값이죠. 생각하면 우리가 검정력이 세면 셀수록 더 좋은 사실을 사실로 채택할 확률이니까 검정력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우린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1-베타를 키우려면 크리티컬 리전을 아래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알파 값이 커지겠죠. 그럼 우리 알파 값을 줄이기 위해서 크리티컬 밸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베타 값이 줄어들겠죠. 검정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 사실이 아니라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해버리고 대립가설이 사실이 아닌 대립가설을 인정하게 될 확률이 1종 오류 알파입니다. 2종 오류는 뭐냐? 귀무가설이 틀렸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대립가설이 맞아요. 그런데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해가지고 대립가설이 맞는 대립가설을 증명을 못할 확률이 베타, 제2종 오류 베타라고 하고요. 검정력은 귀무가설이 틀렸고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대립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확률, 즉 사실이 사실임을 밝힐 수 있는 확률 해당되고 1에서 제2종으로 베타를 뺀 1-베타 값이 검정력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제 문제가 있죠. 알파와 베타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각치를 낮춰서 알파를 크게 하면 베타는 작아지고 기각치를 높여서 베타를 크게 하면 알파는 작아지는 트레이드 오프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학통계학자들이 어떻게 우리 합의를 봤냐 하면 알파는 0.0으로 고정을 하고 베타 값은 0.2로 고정을 해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연구 대상자 숫자를 결정하자라고 모종의 합의를 본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들에서 연구 대상자 숫자를 계산을 할 때 대부분 알파를 이제 0.0으로 잡고 베타를 0.2로 잡고 연구 대상자 숫자를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 연구에서는 알파 값을 조금 더 작게 우리는 좀 더 알파의 가능성을 낮추겠다. 뭐 알파를 0.01로 잡거나 아니면 스태티스티컬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베타를 좀 더 낮게 잡겠다. 그래서 스태티스티컬 파워를 80%가 아니라 90%로 잡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연구 대상자 숫자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알파를 0.0으로 잡고 베타를 0.2로 잡는 합의의 룰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합의의 룰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리미테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죠. 연구자들도 논문을 써야지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아야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알파와 베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이 조금 더 아시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추가를 했는데요. 분산이 작아진다. 이 분산이 작아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파를 유지하면서도 베타의 크기가 작아져서 결과적으로 1-베타의 크기는 커집니다. 즉 알파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베타를 검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의 분산의 크기가 작다라면 우리가 적은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스태티스티컬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적은 연구 대상자를 가지고도 가설을 검증하기가 쉬워진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의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즉 표본의 수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검정력은 자연스럽게 증가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즉 연구 대상자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인노를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차이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밝혀지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도 통계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계산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적절한 검정력을 가지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를 통계적으로 찾는 데 필요한 숫자의 적절한 연구 대상자 숫자를 계산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연구 대상자 숫자가 너무 부족하면 그 연구의 검정력이 낮아지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연구 대상자를 너무 많이 포함을 시키면 검정력이 너무 높아져서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사소한 차이까지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의 가슴 압박 깊이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 대상자를 10,000명을 했어요. 실제 있던 사례죠. 서큘레이션제 퍼블리시된 10,000명 이렇게 포함을 하면 실제로는 한 1mm 가슴 압박 깊이가 1mm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바이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슴 압박 깊이를 1mm를 더 누르면 그 환자의 생존율을 그만큼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많이 연구 대상자를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불필요하게 많은 연구 대상자를 연구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연구가 되고 또 비용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연구 대상자 숫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RB에서도 연구 대상자 숫자 계산을 적절히 했는지 굉장히 신중하게 검증을 하는 거고요.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기 전에 걸치는 검증 단계 첫 번째 통과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리뷰어들도 첫 번째 이거를 눈여겨서 보고요. 적절한 연구 대상자 숫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임상 목적에 반영된 통계적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 숫자가 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주 평가 변수를 사용해서 숫자를 계산해야 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값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이미지로 설정하면 안 되고 어떤 근거 기반으로 또 설정이 돼야 돼요. 하다못해 파일럿 스터디의 결과를 인용을 한다든지 기존 연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뭔가 합의에 대한 근거가 논문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유의 수준 알파를 얼마로 잡을지 아까 보통은 이제 0.0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검정력 1-베타 보통 80%로 잡는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두 값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연구 대상자 숫자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중도 탈락률을 얼마로 놓을지에 따라서 최종 연구 대상자 숫자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통계 컨트롤 그룹과 인터벤션 그룹을 몇 대 몇으로 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연구 대상자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대로 된 논문이 연구라면 이런 모든 항목들이 논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구 대상자 숫자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써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는 반면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접속해서 선택해서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이제 홍콩 중문대에서 통계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적절한 그 연구 가설을 선택을 해서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질병관리청 교육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임상 연구자료와 통계 분석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리뷰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접속하셔서 로그인해서 신청한 다음에 무료로 다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설계된 임상 연구는 반드시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표본의 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 칼큘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통계적인 부분 앞에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리뷰 과정에서 엄청난 지적을 당하고 아마 논문이 억셉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 대상자 숫자가 너무 적을 경우 좋은 치료법 또는 약으로 프로토콜에 따라 정확히 시행한 임상 연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스태틱스 파워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많은 연구 대상자 숫자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RB에서도 이런 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윤리적인 연구, 적절한 과학적으로 계산된 연구 대상자 숫자, 즉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 대상자 숫자가 포함된 연구가 가장 윤리적인 연구가 되고 그런 절차를 따른 연구가 가장 결국 과학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윤리적인 연구가 가장 과학적인 연구다. IRB 위원 제가 또 우리 병원 IRB 위원이기도 한데 IRB 위원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문구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구자들은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예시를 찾아서 직접 보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논문의 프로토콜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인가 NEJM에 나왔죠. 이 TTM2 트라이얼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멀티내셔널 멀티센터 스터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연구인데 결과가 너무 실망스럽게 나와서 지금 임상 의사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가 이렇게 clinicaltrial.gov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도 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 더군다나 이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국가 아주 다국가 다기관 엄청나게 많은 1900명이나 되는 연구 대상자를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를 모집해서 시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프로토콜도 저명한 저널에 퍼블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프로토콜은 여러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아메리칸 하트 저널에 2019년에 퍼블리시 됐던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프로토콜 논문에 이렇게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계산했다는 섹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은 리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자, 여기 요약을 해봤어요. 이 연구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all cause mortality at 180 days after randomization. 자, 랜더미제이션 하고 나서 180일째 all cause mortality가 이 연구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잡았냐? 컨트롤 그룹의 모탈리티는 55%로 잡았고, 이 문장에 보면 absolute risk reduction을 7.5%로 잡았다고 돼 있어요. 즉, 인터벤션 그룹의 모탈리티는 컨트롤 그룹의 모탈리티보다 7.5% 낮은 47.5%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그룹의 모탈리티를 55%로 잡았다는 문장 뒤에 27번 레퍼런스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걸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인터벤션 그룹의 absolute risk reduction이 7.5%로 잡았다는 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저명한 저널에 실린 세계적인 연구도 이렇게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27번 레퍼런스 달아놨죠. 모탈리티, 컨트롤 그룹 모탈리티 55% 잡은 이거 찾아봤어요, 제가. 정말 이게 맞나. 근데 이 레퍼런스 27번은 액타 아네스테지올로지카 스칸디나비카에 실린 2009년에 실린 논문인데 이게 이제 하이포서미아 레지스트리 베이스드 연구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컨트롤 그룹은 노모서미아 그룹이거든요. 근데 레퍼런스는 전부 하이포서미아를 시행한 그룹의 롱텀 팔로우 모탈리티 50%라고 제시되어 있는 논문을 따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노모서미아 그룹의 모탈리티를 55%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는 하이포서미아 그룹의 롱텀 모탈리티 50%라는 연구 결과를 가진 논문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이 55%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TTM2 트라이얼이 사실은 TTM1 트라이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TM1 트라이얼의 결과에서 가져왔나 하고 찾아봤어요. TTM1 트라이얼은 잘 아시다시피 NEJM에 2013년에 실렸죠. 거기 보면 180일째 모탈리티를 계산했었는데 그 결과가 33도 인터벤션 그룹은 50%였고 36도 이제 노모서미아 그룹이라고 대칭되는 36도 그룹은 48%였어요. 55%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55%라는 게 어디서 왔냐? 레퍼런스들을 쭉 따라가서 흔적을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 하이퍼서미아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2002년에 하카 트라이얼 하고 버나드 트라이얼 두 개 논문이 같은 이슈에 동시에 실렸었죠. 그 중에 하카 트라이얼을 리뷰를 해보니까 하카 트라이얼에서 6개월째 이 컨트롤 그룹의 모탈리티가 55%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수겠죠. 이게 컨트롤 그룹의 모탈리티 55% 잡으려면 사실은 이 하카 트라이얼 이 NEJM 2002년 346볼륨 그다음 549페이지에 실렸던 이 논문을 사실은 인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뭔가 잘못돼 있어 찜찜해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서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값을 여기서는 얼마로 잡았냐? 5%, 0.0으로 잡았고 베타를 특이하게 20%가 아니 0.2가 아니라 0.1, 즉 10%로 잡았어요. 스태티스티컬 파워는 조금 높게 잡겠다라는 게 의중이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값을 가지고 N수를 계산해 보니까 931명이 나왔대요. 각 그룹당. 그래서 이게 로스될 확률까지 포함해서 그룹당 950명에서 1900명으로 이 연구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00명을 모아가지고 연구 결과 발표가 됐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앞에 제시된 숫자들을 그 홍콩 중문대 통계연구소에 제시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입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딱 칼큘레이트 버튼을 눌러봤더니 929이라고 숫자가 딱 나와요. 아까 이제 931이라고 그래서 이제 논문에는 명시가 돼 있었는데 2명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뭐 이 정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시된 값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된 값은 맞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하나 살펴봤는데 그런 세계적인 저널에 실린 세계적인 연구의 프로토콜에도 오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보통 평범한 저널에 실리는 평범한 논문에는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그래서 뭐 임의로 대상자를 산출한 경우 뭐 이런 거 사실은 요즘엔 이런 거의 없죠. 이런 경우는 뭐 이번에 그냥 뭐 연구자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는 뭐 컨트롤 그룹에 50명 뭐
인터벤션 그룹에 50명 넣고 해봤다. 근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계산한 값도 아니다. 뭐 그런 수준인 거죠. 요즘은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IRB에서 아예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파일럿 스터디를 그런 경우로 할 수는 있어요. 이 실험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예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파일럿으로 그런 식으로 임의로 잡아서 연구를 한 다음에 파일럿 스터디의 결과값을 가지고 메인 스터디를 이제 N수로 칼큘레이션해서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산출 공식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사실 IRB에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 걸러지지 못하고 실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세 그룹 비교 연구인데 두 그룹 비교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요인이 빠져 있는 경우, 이거 진짜 황당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높은 저널에서는 그냥 이거 리뷰하다 잘려요. 그냥 이거 값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 증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질의가 오겠죠. 그 다음에 근거가 빠져 있는 경우, 아까 그런 세계적인 저널에 실린 논문도 근거가 이상한 거였어요. 어떻게 퍼블리시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 저한테 리뷰가 왔으면 퍼블리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그런 경우 허다하게 많겠죠. 그런 높은 저널에도 그렇게 실렸는데. 그다음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 대상자 숫자를 산출하는 경우, 6개월 사망률로 이 아웃컴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로 대상자 숫자를 계산하면 이거 잘못된 거겠죠. 마지막, 이거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저조차도 제가 IRB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향적 연구에서만 대상자 숫자를 산출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질병관리청 교육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후향적 또는 관찰 연구에서 대상자 수 산출이 필요 없다고 언급하는 경우도 안 된대요. 결국은 가설을 검증하려면 연구 대상자 숫자 산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후향적 또는 관찰 연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좀 제가 IRB 심의를 할 때 조금 스트릭트하게 연구자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좀 연구자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열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통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제 연구를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통계 방법, 분석론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뭐 한두 끝도 없겠죠. 근데 일단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읽으실 때, 이 연구가 제대로 수행된 연구인지 기본적으로 이제 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구는 과연 무엇일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그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 시대에서는 어떤 연구가 좋을까? 가장 그 제대로 된 RCT들을, 남이 한 RCT들을 모아가지고 메타아나리시스를 하면 좋겠죠. 근데 메타아나리시스가 또 배워야 되죠. 또 하려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RCT를 제대로 수행하자. 좋아요. 근데 RCT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굉장히 연구비도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정말 큰 병원에서 일하시는 유력한 연구자, 그 리소스를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연구를 하실 수 있겠지만, 평범한 연구자들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연구는 뭐냐, 멀티센터 또는 멀티내셔널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리 컬렉티드 레지스트리 스터디를 기반으로 이런 레지스트리 데이터셋을 후향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가설을 검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프로스펙티브리 컬렉티드 레지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고 많은 데이터를 큰 오류 없이 수집을 한 데이터셋이어야 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데이터셋이 마련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가설을 검증하는 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는 어떤 연구가 될 것이냐. 미래에는 이런 레지스트리 기반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이 돼서 그런 것들이 퓨전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빅데이터를 AR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그런 임상 데이터에 이제 추가로 이제 제네틱 어널리시스가 포함되는 연구가 결국 퓨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임상 데이터만 가지고는 100% 반영을 못 합니다. 결국 미래 의학은 프리시전 메디신으로 갈 거예요. 전체 다수를 대상으로 뭐 RCT가 시행된 연구에서 이게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이야기 모든 사람한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먹힐지 몰라도 미래에는 먹히지 않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검증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미래의학에 맞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개인별 맞춤의학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확보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발전해 나가는 세상에 맞춰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또 연구를 하고 환자한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연구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